안녕하세요. 공감 사회복지 정책론 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강의는 공동체 출판사에서 나온 2026년 시험 대비 공감 사회복지 정책론을 교재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 강의 이제 1장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다루도록 하고요.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은 크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두 개의 소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기능이고요. 2절은 사회복지 정책의 유형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등의 주요한 특성을 다루게 됩니다. 자, 1절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기능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교재 12쪽 펼쳐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이 나오고요. 우리 12쪽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은 가치 지향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그 밑에 제가 이제 박스에다가 또 관련 기출을 해서 써놨죠. 사회복지 정책은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시험에 한 3번 정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쪽에 이제 위에서 5번째 줄을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은 개인의 자립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어려운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시험에는 많이 나왔죠.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다음 줄부터 이제 그 주요 키워드에 이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을 나타내는 주요 키워드에 볼드 처리, 즉 진한 글씨로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영상 강의 화면상에도 이렇게 하나씩 뭐 직접적, 개별적 이런 식으로 지금 특성을 다 써놨죠.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교재에는 진하게 처리가 되어 있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사람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해결합니다. 17대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이 직접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뭐냐? 바로 다음 그 문장에 나와 있죠. 빈곤층한테 현금을 직접 주고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이런 게 이제 사회복지 정책은 사람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경제 정책은 사람의 욕구를 간접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제 그 내용 책에 쓰여 있으니까요. 대조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사회복지 정책은 사람의 욕구를 개별적으로 해결한다. 요 개별적으로 해결한다는 말은 배타적으로 해결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의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에 대해서 이제 그 각각 대응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욕구 해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빈곤층마다 다 급여가 다르죠. 또 적용되는 급여의 종류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가구는 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를 다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가구는 생계급여만 받을 수도 있고 또 생계급여만 받는 가구들 중에서도 어떤 가구는 20만 원 받고 어떤 가구는 50만 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그 뭡니까 다 이제 그 개별 가구마다 이 급여의 내용이 다르고 이런 게 사실은 다 사회복지 정책이 욕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대응한다, 개별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이제 그 문단 해당 문단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와 달리 국방 치안 환경 정책은 욕구를 집합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회복지 정책은 욕구를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또 국방 정책, 치안 정책, 환경 정책은 욕구를 집합적으로 해결하고 이렇게 대조되는 키워드들을 좀 잘 알아두시라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은 사람의 욕구를 비시장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자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논리에 의해서 배분이 되죠. 자, 하지만 사회복지 정책은 자원을 시장 밖에서 2차적으로 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요거 사회복지 정책은 자원을 2차적으로 분배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원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주로 이제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대가에 따라서 자원이 배분되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 정책은 이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진 것을 다시 2차적으로 분배를 함으로써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빈곤을 해소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욕구에 따라 자원을 배분한다. 이런 표현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2쪽에 밑에서 6번째 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정책은 욕구에 따른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요거 시험에 지금 표시된 걸로 봐서는 이제 5번이나 나왔죠. 참고로 이 기출 표시는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공개 원칙으로 바뀐 9회부터 최근 시험인 23회까지 그 이제
쫙 분석을 해가지고 그 이제 기출 그 정보를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 정보에는 1회부터 8회까지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회부터 8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제 비공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1회부터 8회까지의 시험지는 사실 이제 이 응시자들의 기억에 의한 복원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그 기본서에는 이 기출 정보는 이제 9회부터 최근 회차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욕구에 따른 배분 지금 13회, 16회, 19회, 21회, 23회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뭐 1회에서 8회까지 중에서도 한번 나왔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2쪽의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사회복지 정책은 사람의 욕구를 주로 일방적 이전의 형태로 해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3쪽에 위에서 이 다섯 번째 줄 사회복지 정책은 사람의 욕구를 주로 공식적인 기구나 제도를 통해 충족한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시군구청 또는 뭐 국민연금공단 뭐 이런 게 다 공식적인 기구나 제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문단을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은 사람의 욕구를 주로 비영리적인 부문에서 해결한다. 그러니까 뭐 아주 일부 영역에서는 이제 사회복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뭐 조직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는 이제 사회복지는 이 비영리적인 부문에서 많이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사회복지관, 지역자율센터, 아동복지시설 이런 데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비영리적인 부문으로 대부분 분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정책은 사람의 욕구 중에서 주로 소비적인 욕구를 해결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은 은퇴한 노인의 소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소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원래 사실 사회보장 기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법제론에서 공부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사회복지 정책론의 앞부분에서 이 사회보장 기본법의 그 내용을 물어보는 기출문제가 생각보다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 기본법상 이 사회보장의 정의, 특히 이 사회보장의 유형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다라는 내용이 시험에 은근히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13쪽 밑에서 6번째 줄을 보시면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원칙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책론에도 나왔고 또 법제론에도 나왔던 내용이죠. 자, 14쪽으로 넘어가시면요. 이 사회보장 기본계획, 뭐 법제론 시험범위입니다만은 이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한번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는 거 공부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를테면 뭐 지자체 장은 또는 이 중앙 그 정부 부처. 예를 들어서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든지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 협의가 잘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한다. 이 내용 시험에 역시 정책론에서 나왔고 법제론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쪽에 위에서 한 5번째 줄을 보시면 윌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이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이 있죠. 여러분들 요거의 특성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녀적 개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복지 확대에 대해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은 입장이고 제도적 개념은 복지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자녀적 개념에서 개인은 기본적으로 가족과 시장을 통해서 욕구를 해결합니다. 자녀적 개념은 작은 정부를 옹호하고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선호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문단을 보시면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소극적이고 한정적인 사회복지 개념이다. 그리고 그 밑에 문장을 보시면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주로 이제 보충적이고 임시적으로 기능하는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그 밑에 문장을 보시면 이제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 또는 빈곤의 발생 원인으로서 이 개인적인 요인 또는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을 보시면
수급자를 병리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그러니까 뭐 수급자 개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후 치료적인 서비스, 굉장히 사후적인 어떤 접근들, 뭐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 개념을 보시면요. 제도적 개념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밑에서 8번째 줄, 14쪽 밑에서 8번째 줄을 보시면 사회 문제의 주요 원인을 개인적인 데에서 찾는 게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데에서 찾는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시면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사회복지는 보충적, 일시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하나의 독자적인 제도로서 정상적으로 늘 작동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사회복지는 산업사회에서 정상적인 제1선의 제도로 기능한다. 그래서 제1선, first line이라고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표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쪽으로 넘어갑니다. 티트머스의 복지의 사회적 분화인데, 요거는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10회 때 한 번 나왔는데요. 영국의 티트머스라는 학자는 복지, 웰페어를요, 이 세 개의 개념으로 나눕니다. 자, 복지를 첫 번째 사회복지, 두 번째 재정복지, 세 번째 직업복지, 이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눴다.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정부의 재정지출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복지라는 것은 주로 이 조세, 즉 세금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제 혜택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복지라는 것은 지금 직업복지 설명을 보시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외의 부가급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티트머스의 직업복지라고 했을 때 임금은 직업복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안전망이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에 15회 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사회안전망은 이제 1차 사회안전망, 2차, 3차 사회안전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층, 2층, 3층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층은 뭐다? 주로 이제 사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 또는 2차적 사회안전망은 공공부조로 구성되어 있고 3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긴급한 욕구를 해결하는 긴급한 욕구를 구호하는 성격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쪽에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이 나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뭐다? 짧게 얘기하자면 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생기는 시장 실패를 줄여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도모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은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쪽의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이 나옵니다. 자, 어려운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사회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개인의 잠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은 경제의 자동안정 장치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요것들 다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 지금 우리 문제집에서 보이시죠? 예, 지금 뭐 기출이 뭐 거의 뭐 9회부터 23회까지 예,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은근히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이제 이 경제의 자동 안정 장치의 기능을 한다. 이거 짧게 얘기하면 뭡니까? 지금 이제 거기 밑에서 한 11번째 줄을 보시면 따라서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 보이시죠? 사회복지 정책은 불황 시 경기 부양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정책은 자동으로 경제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회복지가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하고, 왜? 경기가 어려울 때는 사회복지 지출이 확대되기 때문에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거꾸로 굉장히 경기가 과열돼 있으면 경기가 과열돼 있다는 것은 빈곤층과 실업자가 감소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회복지 지출이 감소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줄어들므로써 과열된 경기를 안정시키는 차분하게 하는 그러한 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정책은 소위 이제 경기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경제를 자동으로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정책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소득재분배의 유형이 시험에서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재분배는 별도로 떼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16쪽의 밑에서 8번째 줄을 보시면요. 소득재분배는 시장 외부에서 2차적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소득재분배라는 것은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세정책, 즉 돈을 거둘 때 누진세 방식으로 거둠으로써 소득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다. 즉 뭡니까? 부자들한테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세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고요. 소득재분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소득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것은 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로 이제 저소득층한테 굉장히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이 소위 소득재분배에 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죠. 거둘 때는 세금을 누진 쪽으로 걷고 돈을 지출할 때에는 저소득층이나 빈곤층한테 자원을 또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소득재분배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16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소득재분배는 능력에 따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14회 때 한번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세금은 납부 능력, 소위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죠. 예, 납부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뭐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일수록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거를 응능부담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런 표현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7쪽의 위에서 두 번째 줄, 자, 소득재분배의 유형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차례로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수직적 재분배예요. 이거 이제 가장 우리가 소득재분배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개념입니다. 즉 고소득층의 소득을 저소득층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적 재분배 정책의 예로 공공부조가 있다는 거 시험에 4번이나 언급이 됐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쪽의 그 두 번째 수평적 재분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저위험 집단의 소득을 고위험 집단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혹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즉 위험 미발생 집단의 소득을 위험 발생 집단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여기서 위험이라는 게 뭡니까? 실업이나 질병이나 빈곤 또는 뭐 노령 뭐 이런 사회적 위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이 정책 사례가 첫 번째가 이제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결국 이제 뭡니까? 자녀가 없는 계층으로부터 자녀가 있는 계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출산이나 양육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자녀가 있다는 것은 출산이나 양육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아동수당은 출산, 양육이라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집단의 소득을 출산, 양육이라는 위험이 발생한 집단의 소득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아동수당은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회보험, 사회보험이 사실 대표적이죠. 사회보험이라는 것도 저위험 집단의 소득을 고위험 집단의 소득으로 이전하는 이제 그러한 효과를 냅니다. 자, 우리 책 그 딱 중간에 보시면 예를 들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이라는 것은 이제 에이징, 나이가 든다는 뜻이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나이가 먹었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체로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빈곤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령이라는 그 자체가 사회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세대, 즉 보험료를 열심히 내는 젊은 세대로부터 노인 세대로 소득을 이전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즉 수평적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그러한 제도죠. 또 건강보험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집단의 소득을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집단으로 이전하는 이런 또 이제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그런데 사회보험에 수직적 재분배 기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보험은 수평적 재분배 기능이 강하지만 수직적 재분배 기능도 있다. 여러분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이게 기본적으로는 사실 저소득층한테 좀 더 유리해요. 저소득층은 뭡니까? 사회보험료를 적게 낸 거에 비해서 혜택을 보다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없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표현들이 17쪽에 하단부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18쪽에는 세대 간 재분배와 세대 내 재분배 혹은 장기적 재분배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세대 간 재분배를 보겠습니다. 세대 간 재분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터제너레이셔널, 즉 세대 간의 소득이 재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쪽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부가 방식의 공적연금, 그 다음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이 세대 간 재분배의 원리가 반영된 정책의 예다. 요거는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이 부가 방식의 공적연금이라는 것은 바로 밑에 설명이 나오고 우리가 또 이제 나중에 국민연금 배울 때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자, 18쪽의 위에서 5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부가 방식의 공적연금은 특정 시점에서 근로세대가 낸 보험료를 이 재원으로 해서 같은 시점의 노인들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미래 세대의 소득, 즉 근로 세대의 소득, 즉 한 시점에서 젊은 사람들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바로 끌어다가 그 시점에 노인들에게 이전하는 것, 노인들에게 이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낸 보험료를 바로 그 시점에 노인들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것. 이게 부가 방식입니다. 우리 국민연금 기금이 이제 수십 년 후에 고갈이 되면 이제 부가 방식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적립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금이 고갈되면 부가 방식으로 전환이 된다. 왜? 기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기금이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낸 보험료를 바로 걷어다가 그 시점에 노인들한테 바로 소위 이제 지급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부가 방식의 공적연금이고 이게 세대 간 재분배의 그 원리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기본적으로 사실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죠. 그런데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것은 뒤에서 배우시겠습니다만은 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이라든지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노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 내는데 실질적으로 그 급여는 거의 노인들이 다 받아간다. 결국에 세대 간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기적 재분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세대 내 재분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18쪽의 밑에서 7번째 줄을 보시면 장기적 재분배의 원리가 반영된 정책의 예로 이제 일반적인 개인연금, 이 개인연금은 민간연금이라고도 하죠. 즉 민간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립 방식의 공적연금, 요게 중요하죠. 적립 방식의 공적연금.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이제 이른바 부분 적립 방식이라고 해서 적립 방식의 요소를 기본으로 하고 일부 부가 방식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재정 운영 방식인데요. 적립 방식은 뭐냐?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장기 저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6번째 줄 기본서 읽어보면요. 적립 방식의 공적연금에서는 근로 연령대 시기의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적립을 하였다가 은퇴 후 보험급여를 되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젊은 시기에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매우 긴 기간이 지난 후인 노년기로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 내에서요, 이 소득이 이제 시간적으로만 굉장히 장기적으로 재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 재분배를 세대 내 재분배라고도 하고 소위 이제 그 시간적 재분배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 마무리하고요.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유형입니다. 자, 먼저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이제 여러분들 그 19쪽에 그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그 제가 회색 박스에다가 이 보험의 방식에 대한 그 이제 개념을 적었죠. 이 사회보험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기능은 위험 분산 기능입니다. 리스크 풀링이라고 그 영어로 제가 써놨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이름은 너무 쉬워서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만은 외우셔야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이게 이제 5대 사회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수직영연금이라고 해서 이른바 이제 특수직종, 공무원,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이런 4개의 직종에 대해서는 각각 특수직영연금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일단은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으로 포함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19쪽에 이제 중단부에 보시면 사회보험의 특성 나오죠. 첫 번째, 사회보험은 핵심 키워드가 이제 강제가입, 그 다음에 이제 위험분산입니다. 아시겠죠? 강제가입, 위험분산 외워야죠.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무가입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강제가입이라는 건 뭡니까? 원칙적으로 보험료 내기 싫어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이거 뭐 내기 싫어도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다 내야 됩니다. 강제가입을 고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험분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사회보험은 위험분산이라는 보험 기술을 활용한다. 자, 그 밑에 줄 보시면 보험의 가입자가 많을수록 위험분산 효과는 위험분산의 정도는 커진다. 자, 가입자가 당연합니다. 가입자가 많을수록 위험분산 효과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분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뭡니까? 국민들을 모두 강제 가입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입자가 극단적으로 최대화될 수 있고, 그럼 이제 위험분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9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위험분산의 원리에 따라서 사회보험은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사회보험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자, 권리성이 강하다. 자, 이것은 결국 뭐다? 낮은 효과가 낮은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맨 밑에 줄 보시죠. 19쪽 맨 밑에 줄. 사회보험은 기여에 근거하여, 기여라는 것은 contribution, 보험료를 낸다는 뜻입니다. 기여에 근거하여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권리성이 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쪽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사회보험 대상자는 공공부조 대상자보다 낙인을 받을 가능성이 작습니다. 사회보험은 공공부조보다 권리성이 강하고 보편주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의 세 번째 특성입니다. 급여 조건이죠. 사회보험의 급여를 받으려면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번, 기여해야 한다. 즉, 일정한 기간 동안 꾸준히 사회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죠. 2번, 사회보험료만 꾸준히 냈다고 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사회적 위험이 발생해야죠. 이를테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노령이라는 위험이 발생해야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질병이나 부상. 그러니까 이 노령, 질병, 부상,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지금 이제 사회적 위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건강보험은 일단 건강보험료를 꾸준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이제 굉장히 지금 아프다. 그러면 이제 소위 뭡니까? 이 요양기관에 가서, 건강보험에서는 이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이라고 하죠. 요양기관에 가서 요양급여를 받으시고, 이제 그 건강보험, 소위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쪽에 이제 동그라미 4번. 사회보험은 사전적, 예방적 성격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적 성격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부터 기여의 원리를 통하여 사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미리미리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를 낸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젊을 때, 노령, 나이가 들기 전에 젊을 때 미리미리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이라는 것도 결국 뭡니까? 아프지 않을 때, 그리고 취업 상태에 있을 때 미리미리 보험료를 내서 사회적 위험에 미리 대비한다는 겁니다. 예방적으로. 그런데 공공부조는 다르죠. 공공부조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 빈곤이라는 위험이 발생하고 나서야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특성이 대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20쪽의 중반부죠. 재분배 기능이 있는데 아까 이건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수평적 재분배 기능을 하고 수직적 재분배 기능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사회보험은 법령에 근거를 둡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각각의 사회보험법이 있죠. 국민연금은 국민보험법, 다시요, 국민연금법,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법,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급여는 사회보험 법령에 근거를 둔 법적 권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이제 보험료율은 개인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료율은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밑에 줄에 보시면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사회보험 종류별로 다릅니다. 이를테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9%, 그 다음에 건강보험 보험료율 약 7%, 고용보험 보험료율 약 1%, 뭐 이런 식으로 이 사회보험 종류마다 이 보험료율이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1쪽, 그 맨 위에 보시면 이제 사회보험의 7번째 특징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겁니다. 요거 중요하거든요. 사회보험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전제로 한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사회보험의 이익을 얻는 자, 이게 수익자죠. 사회보험의 이익을 얻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회보험의 이익을 얻는 자가 결국 뭡니까? 이 보험료를 직접 본인이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자기가 내고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수익을 보는 것입니다. 즉 수익을 보는 사람이 이제 보험료라는 비용을 부담을 한 것이죠. 따라서 사회보험은 재원의 부담자와 수급자가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공공부조는 이게 다르거든요. 뒤에서 배울 공공부조는
재원의 부담자와 수급자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바로 이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 간의 이 일치 여부, 이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대조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의 8번째 특징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보장 기본법에도 이 사회보험은 이제 국가의 책임으로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사회보험은 설명을 보시면 기금 또는 재정관리에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이런 표현이 11회 때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공공기관이 사회보험의 관리 운영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식으로 국가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1쪽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특성 비교가 나오죠. 요게 또 시험에서 은근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10회, 17회, 20회, 23회, 11회 이런 식으로 잠깐 훑어봐도 꽤 많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21쪽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원리는 같습니다. 보험이기 때문에 위험분산 기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있죠. 민간보험은 임의 가입이지만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입니다. 그 다음 급여를 보면요, 이게 중요하죠. 이제 민간보험은 주로 이제 개별적 형평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사회보험은 개별적 형평성도 반영을 하지만 사회적 적절성도 반영을 한다. 자,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쪽에 밑에서 8번째 줄입니다. 민간보험은 계약에 따라, 사회보험은 법령에 따라 수급권과 급여 수준이 결정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급여 제공 시 자산조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 21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요게 중요합니다. 민간보험에서 급여액 산정은 개별적 형평성을 강조하고요. 자, 지금 제가 화면에 적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험의 급여액을 산정할 때에는 개별적 형평성도 고려하고 사회적 적절성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그 해설이 21쪽 밑에부터 22쪽 상단까지 쭉 이어져 있죠. 우리가 이제 이 민간보험이 개별적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건 뭡니까? 21쪽에 맨 밑에 나와 있죠. 민간보험은 가입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급여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은 급여를 적게 받고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은 급여를 많이 받는다. 이게 개별적인 형평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 22쪽이요. 가입자의 지불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최저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자 한다. 이게 사회적 적절성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건 뒤에서 배우시겠습니다만은 소위 이제 급여의 수준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저소득자가 보험료를 적게 냈다 할지라도 적게 낸 거에 비해서는 급여를 더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다? 결국에 급여의 사회적 적절성을 고려해서 낸 거에 비해서 보다 많은 급여를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회보험도 개별적 형평성을 고려하긴 합니다. 왜? 당연히 국민연금을 생각해 보시면 저소득층이 보험료를 적게 냈기 때문에 급여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유층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냈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보다는 급여를 많이 가져가는 건 당연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별적 형평성에 근거한 것이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저소득층도 낸 거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그 소위 수익비가 높다. 많은 돈을 가져간다. 이게 사회적 적절성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22쪽에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개별적 형평성을 이 사회보험에서는 이제 보험 수리 원칙이라고도 한다.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수리 원칙, 개별적 형평성 다 같은 뜻입니다. 22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험 수리 원칙이란 보험료를 적게 내면 급여를 적게 받고 보험료를 많이 내면 급여를 많이 받는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자세하게 써놨어요. 22쪽에다가. 그래서 그거 꼭 반복해서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2쪽에 이제 중반에 보시면 재원이 있습니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재원을 보험료로 충당한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민간보험은 가입자의 개별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뭐 삼성생명, 뭐 KB손해보험 이런 데서 많이 팔잖아요. 이게 다 민간보험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의 건강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가 있죠. 즉
이 민간보험이라는 건 뭡니까? 개인의 이 위험 발생률에 따라서 보험료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 근데 사회보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예. 사회보험, 자, 밑에서 한 10번째 줄 보시면, 자,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문단이 있죠. 그러나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개별 위험률과는 관계가 없다. 이게 이제 민간보험과 다른 것이죠. 관계가 없고 평균적인 위험에 비례하여 기본적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사회의 평균적인 위험률이 높아지면 사회보험의 보험료율도 그에 따라 인상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뭐 국가적으로 그 질병과 부상에 대한 어떤 건강보험 그 지출이 많았다. 이건 이제 평균적인 위험률 자체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게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암 환자라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비싸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싸고 뭐 그런 식으로 매겨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민간보험은 그렇게 매겨지겠지만 사회보험이라는 건 그렇게 매겨지지 않고, 사회보험은 주로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보험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2쪽의 맨 밑에 보시면 전달책에 나오죠. 사회보험은 국가 또는 공법인이 독점적으로 운영하지만 민간보험은 사기업이 운영한다라는 거, 또 경쟁체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23쪽으로 넘어가시면 맨 위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특성 비교표가 있습니다. 요 표는 이제 17회 때 직접 제시가 되어서 시험 때 나왔었고요. 23회 때도 요 내용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잘 정리된 표 우리 교재 23쪽 위에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쪽 중간에 보시면 공공부조가 나옵니다. 우리 지금 슬라이드에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공공부조의 그 정의가 23쪽에 그 이제 아주 잘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공공부조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해 신청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산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수급자에게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 이상의 삶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문장 하나에 굉장히 많은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계층, 이건 이제 선별주의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고, 그 다음에 자산조사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최저생활 이상의 삶을 보장한다는 거. 요 문장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쪽에 그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이제 공공부조의 특성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화면에 지금 이제 키워드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공공부조의 가장 중요한 네 글자는 바로 자산조사입니다. 요거는 진짜 별표를 한 10개를 쳐도 부족할 정도로요. 자산조사, 핵심 키워드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산조사라는 건 급여 신청자 또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라는 개념이죠. 공공부조의 핵심은 자산조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조사를 하는 제도는 대체로 공공부조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자, 사회보험은 급여를 받을 때 자산조사 안 하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재벌 회장도 몸이 아프면은 건강보험 혜택 받아요. 건강보험료 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 재벌 회장들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자산조사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보험료를 꾸준히 내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거예요. 자산조사 안 하고. 그죠? 보험료를 냈으니까.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기여의 그 급여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공공부조는 부자들은 사실상 받기가 어렵죠. 왜? 자산조사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24쪽 위에서 5번째 줄이요. 공공부조의 두 번째 특성, 권리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회보험과 비교가 되는 것이죠. 사회보험은 권리성이 높아요. 근데 공공부조는 권리성이 낮고, 자, 이것이 이제 낙인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요. 공공부조는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킨다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공부조는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공공부조의 수급 자격 충족 여부는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공공부조의 수급자가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많이 증가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자신의 소득이 선정기준보다 낮아야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으므로 의도적으로 근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근로동기를 약화하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소위 이제 그 자신의 소득 수준을 선정 기준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그 수급자의 혜택을 계속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근데
이 수급자의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소득 수준을 일부러 선정 기준 이하로 유지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은 결국 계속 빈곤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책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빈곤의 덫이라고도 불러요. 아시겠죠? 빈곤의 덫 또는 빈곤 함정. 영어로는 이제 poverty trap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공공부조의 부정적인 이 효과죠. 또는 이제 부작용이죠. 우리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일부 이러한 그 현상이 나타나죠. 이 기초수급자의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일부러 일을 좀 적게 해가지고 이 소위 수급자 지위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소득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은 또 공공부조라는 것은 뭐예요? 개인의 자립과 자활을 도와서 탈빈곤, 탈수급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소위 이제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공공부조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러한 빈곤층을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자, 그 다음 24쪽, 네 번째. 자,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크죠. 이게 이제 그 소위 빈곤층 또는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자원을 집중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조는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뿐만 아니고 24쪽에 그 이제 밑에서 한 10번째 줄을 보시면 왜냐하면이라고 써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공공부조는 누진적인 조세를 재원으로 해서 경제적 욕구가 큰 인구에게 선별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크다.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한테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한다는 것 외에도 이게 누진세를 재원으로 한다. 이게 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누진세라는 것은 부자한테 훨씬 더 많은 돈을 걷는 그런 이제 조세 방식이거든요. 자, 그 다음 24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자, 이 공공부조는 대상 효율성이 높습니다. 이 대상 효율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목표 효율성이라는 단어로 다시 배우게 됩니다. 대상 효율성 또는 목표 효율성이라는 건 뭐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욕구가 큰 인구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4쪽의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공공부조는 운영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운영 효율성은 무슨 뜻이냐면 거기 나오죠. 정책의 총 비용 가운데 운영 비용, 즉 행정 비용이 차지하는 정도를 우리가 운영 효율성이라고 하는데요. 25쪽 맨 윗줄에 보시면 공공부조의 운영 효율성은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그 다음 나오죠. 공공부조는 자산조사 등의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운영비용, 즉 행정비용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 또 뭐 시간적 비용 이런 그 행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25쪽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자, 공공부조는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합니다. 즉 공공부조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비용의 부담자와 수혜자가 불일치합니다. 요거 방금 전에 사회보험에서 그 이제 대조되는 거 배우셨죠? 사회보험은 비용의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는데 공공부조는 불일치한다.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딱 중간에 보시면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므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가 공공부조 비용의 주요 부담자가 되는데 정작 이들은 공공부조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공부조의 수혜자는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즉 공공부조 비용의 주된 부담자는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공공부조는 비용의 부담자와 수혜자가 불일치한다.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공부조는 상대적으로 수급률이 떨어진다. 자, 수급률이라는 건 테이크업 레이트. 개념이, 정의가 이제 밑에서 7번 줄에 있죠. 25쪽 밑에서 7번째 줄. 수급률이란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자격을 갖춘 자가 실제로 급여를 받는 비율이다. 사회보험은 수급률이 높습니다. 내가 보험료 냈는데 혜택을 안 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공공부조는 내가 기초수급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기초수급을 안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수급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낙인 효과가 커서 그럴 수도 있고, 정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행정 절차가 복잡해서 그럴 수도 있고, 과거에 탈락 경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보다 수급률이 낮은 편이다라는 표현도 16회 시험에 한번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26쪽을 보시면 26쪽 위에 이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성 비교표가 있습니다. 요거 17회 기출문제에 직접 등장했던 표이고요. 역시 23회 때도 요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 표 한번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책으로는 26쪽입니다. 사회수당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세 번째 유형이죠. 자, 사회수당은 그 수급요건을 보시면요. 첫 번째 줄에 사회수당은 누구나 일정한 인구학적 요건만 갖추면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구학적 요건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학적 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나중에 이제 5장에서 배우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사회수당은 귀속적 욕구에 기반을 둔다. 이런 표현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귀속적 욕구, 인구학적 요건 다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ttributed need라고 이제 번역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인구학적 요건의 대표적인 예가 연령입니다. 연령.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동수당 있죠.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이면 누구나 월 10만 원씩 받는 거거든요. 만 8세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만 유일하기 때문에 아동수당은 사회수당으로 분류합니다. 이런 게 사회수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쪽 밑에 이제 사회수당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편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보편주의적이죠. 사회수당은 인구학적 기준만을 수급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보편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26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사회수당의 두 번째 특성은 기여 여부와 무관합니다. 자, 사회수당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기여라는 것은 이제 보험료를 낸다 이런 뜻인데 사회수당은 보험료를 내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죠. 왜? 세금을 재원으로 하니까. 반면 사회보험은 기여 여부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회수당과 사회보험은 이 기여 여부에 따라서 또 이 대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특성이요. 27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 사회수당은 높은 운영 효율성. 즉, 이게 굉장히 그 선정 기준이 단순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들어갈 게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운영효율성이 높고요. 하지만 굉장히 이 적절성은 사회적 적절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굉장히 떨어진다. 왜? 우리 27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사회수당은 예산 제약하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므로 개인당 급여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보편주의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된 상태에서 결국 1인당 돌아가는 급여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동수당 월 급여가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10만 원 갖고 키울 수가 있습니까? 요즘 아이 한 명에 100만 원 가지고 키우기도 어려운 사회에. 그러니까 아동수당이라는 것은 10만 원밖에 안 되죠. 이게 적절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보편주의적이기 때문에 결국 한정된 예산 내에서 아동 1인당 돌아가는 급여액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요게 이제 사회수당의 한계죠. 자, 그 다음 27쪽 동그라미 4번 사회수당의 네 번째 특성은 이제 사회수당은 근로동기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요게 이제 공공부조와 또 많이 대조가 되죠. 왜냐하면 자 밑에 설명이 나오죠. 일을 많이 해서 근로소득의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공부조는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회수당은 수급자의 탈락이 근로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회수당 수급에서 탈락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수당에서 탈락할까봐 일을 줄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회수당은 공공부조보다는 근로동기 감소 효과가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수당은 수평적 재원배 효과가 있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소득재원배 유형할 때 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서요. 이제 사회서비스, 우리 교과서 27쪽입니다. 사회서비스의 법적 정의,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회서비스의 필요성, 이것도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28쪽으로 넘어갑니다. 사회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나와 있죠. 사회서비스는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즉 공공부문이 직접 제공할 수도 있고요. 민간부문이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민간부문이 많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뭐 여러분들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 대부분 다 절대 다수가 다 민간부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 서비스의 비용 부담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본인 부담, 즉, 우리 28쪽 중간에 보시면 비용 부담 있죠?
동그라미 5번.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 사회보장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기초수급자나 빈곤층과 같은 사례에서는 때로는 뭡니까 본인 부담을 물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그 이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은 무료 이용을 우리가 이제 즉 비용 부담 없이 본인 부담금 없이 이렇게 제공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8쪽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시행 중인 주요 사회 서비스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이제 사회 서비스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제시를 한 겁니다. 사회 서비스는 무지무지하게 다양하고 많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지금 책에다 써놨는데 요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우처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사회 서비스 바우처, 즉 사회 서비스 그 이제 비용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사회 서비스 바우처를 활용한다는 것인데 요게 이제 뒤에 5장에서 다시 한번 또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의 여러분 기본적인 특성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배우고요. 어쨌든 뭐다 최근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는 이 지불 방식으로 바우처 활용을 많이 확대시키고 있다. 이 내용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장의 마지막입니다. 사회 서비스 제공체제 모형인데요. 요거는 그냥 좀 가볍게 보시죠. 요게 이제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16회 때. 그래서 안토넨과 시필라의 연구에 따르면 소위 이제 그 선진국 복지 선진국에 대해서 이 사회 서비스 제공체제,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제공 양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주요 복지 국가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공 서비스 모형이라고 해서 이 국가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 탈상품화 효과도 높고 그다음에 굉장히 보편주의적인 복지가 발전해 있는 뭐 이런 이제 그 형태의 복지 국가인데요. 29쪽에 이제 공공 서비스 모형 첫 번째 줄 읽어보시면 아동과 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널리 제공되고 여성 노동시장 참여도 높게 나타나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복지가 발달한 북유럽 복지국가, 스웨덴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예고요. 가족주의 모형은 이제 말 그대로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는 이러한 가족에서 주로 뭐 돌봄이라든지 이러한 복지 공급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국가거든요.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공통점이 남유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조사, 시장 의존 모형. 이게 이제 나중에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서도 배우시겠습니다만은 자산조사라든지 시장 의존 이런 걸 강조하는 국가들은 이른바 자유주의 복지국가라고 해서 영미식의 복지국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 이런 국가들이 자산조사, 시장 의존 모형에 해당이 됩니다. 즉 29쪽의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면 사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 서비스의 양이 자녀적 복지에 방향을 띈다. 자녀적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윌렌스키와 르보의 그 복지 개념 공부할 때 나왔던 단어죠. 자산조사를 해서 사회 서비스 수급자를 선별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30쪽의 보충주의 모형이요. 이제 이거는 주로 유럽의 대륙 국가들. 그래서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벨기에와 프랑스는 이제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그 강력한 가족 정책을 지향해서 보육, 유아교육 체제가 잘 되어 있고 노인 서비스보다는 아동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 반면 네덜란드나 독일은 노인에 대한 그 이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반면 네덜란드나 독일은 아동 돌봄에 있어서 공보육이나 유아교육 지원보다는 부모의 자발적인 기여에 크게 의존한다. 뭐 이런 표현들 한번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페이지 넘기면 2장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어떠셨습니까? 내용이 사실 1장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재 다시 한번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시면 10쪽 보시면은 이게 지금 7년간 출제 분포를 보면 이제 많이 나오면은 1장에서만 5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장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 필수적입니다. 복습
자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 영상 강의 라디오 듣듯이 출퇴근하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또 뭐 집에서 쉬시면서 계속 틀어놓고 반복 청취하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첫 수업인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2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